네, 오늘 함께 인공지능, 거기서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다섯 번째인 순환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신경망 말 그대로 이 순환, 뭔가 그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이런 어떤 동작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신경망 모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순환신경망은요, 자, 이렇게 Recurrent Neural Network,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줄여서 RN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리커런트를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데서는 이제 재기라는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저도 이제 순환이라는 말과 재기라는 말을 이렇게 뭐 혼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순환 신경망은 주로 이제 데이터를 이 서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동작을 이런 입력을 서열 데이터 입력을 받는 그런 딥러닝 모델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서열 데이터는 시퀀스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음성 그리고 자연어 처리할 때 그 자연어 문장이죠. 일반적인 우리 문장들. 그 다음에 동영상. 동영상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에 따라서 흐름이죠. 그 다음에 주가 변동과 같은 이런 데이터들을 시퀀스 데이터, 서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서열 데이터는요, 이 구성 요소가 이 순차적으로 탐색이 발생을 하거나 그리고 구성 요소 간에 이런 순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서가 있다, 서열, 시퀀스가 있다. 그래서 시퀀스 데이터, 서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즉 이런 서열 데이터의 특성은 바로 그 이전 값들이 현재 값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성이나 영상 이런 것들도 이전의 장면, 이전의 소리가 다음 소리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죠.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장을 할 때 그 문장을 구성할 때 이전에 뭐가 등장했는지에 따라서 다음 문장이 뭐가 나올지가 이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가 변동도 마찬가지죠. 그전 주가가 몇이었고 그 다음 주가가 몇인지 이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는 이런 서열 데이터, 이 서열 데이터에 대해서 딥러닝 모델을 만들 때는 이런 순환 신경망이 또 이렇게 이 서열을 고려한 형태로 구성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열 데이터의 분류나 예측, 그리고 현재 시점의 값과 이전 시점의 값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순환 신경망에서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는데요. 우리가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주가, 그 다음 음성, 그 다음 영상은 어떤 게 나올 것인가 예측을 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은 무슨 문장인가, 뭐 댓글인가, 혹은 이 문장이 뭐 소설인가, 기사인가, 이런 것들을 분류할 때도 이렇게 서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고려한 뭐 모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순환신경망, 재기신경망은요, 바로 이 서열 데이터의 학습 및 추론에 적합한 모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렇게 발전된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이 RNN 모델이 이쪽 이 서열 데이터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인 모델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많은 이 응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기계 번역, 음성 인식, 그다음 필기체 인식, 영상의 주석을 달기, 이 캡셔닝이라 하는데, 그다음에 동영상의 행동 인식, 그리고 작곡 및 작사와 같은 이런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순환신경망의 구조입니다. 자, 구조를 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은닉층 한 개. 자, 은닉층 한 개, 히든 레이어인데요. 히든 레이어 한 개랑 출력층, 아웃풋 레이어, 출력층으로 구성된 구성 입력의 일부로 여기 보면은 과거의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은닉층 또는 출력층의 값을 입력의 일부로 사용을 합니다. 은닉층이랑 출력층의 값을 입력의 일부로 사용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순환 신경망의 구조의 기본적인 배경이 됩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x 입력값이 있고요. x에서 y로 이렇게 출력을 전달을 시켜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 보면 x 입력값에 대해서 전달을 시킬 때 여기에 u가
입력층과 이 히든 레이어층 사이에 주어지는 가중치입니다. 이 U는. 그 다음에 이 W는 뭘까요? W는 지금 현재 이 S에서 이 순환 리커시브하게 순환된 형태, 즉 은닉층에서 은닉층으로의 가중치 값을 의미하는 게 바로 W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은닉층에서 출력층으로 나타내는 여기에 가중치 V는 바로 이 은닉층에서 출력층의 가중치 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를요, 지금 현재 이 모양을 풀어서 쓰면 이게 모델을 구성할 때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모습을 우리가 실제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크게 확장된 형태의 모습을 가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이 그림은요, 출력층으로 몇 개가 들어오죠? 출력층. 네, 출력층으로는 실제 이렇게 3개. 출력이 아니라 입력이죠. 입력으로 3개, 그 다음 출력으로 2개. 출력이 이렇게 2개 차원, 그 다음 입력이 3개의 차원을 가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히든 레이어는요. 네, 히든 레이어는 4개를 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겠죠. 여기는 3 곱하기 4, 그 U에 대한 가중치가 이제 3 곱하기 4의 행렬이 나오겠고, 그리고 이 V는 어떻게 될까요? V는 4 곱하기 2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히든 레이어, 은닉층 간의 계산은 서로 간에 이제 리커시브로 되니까 4 곱하기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U는 3 곱하기 4, W는 4 곱하기 4, V는 4 곱하기 2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가중치 행렬로 우리가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환신경망의 동작입니다. 자, 동작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가 그 시점이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순환신경망은 우리가 T라는 그 시점, 각 시간에 대한 정보, 그래서 직전이냐 직후냐, T에서 T-1이면 이전, 바로 직전 시점이 되겠죠. T 플러스 1은 바로 그 이후고요. 그래서 T를 기준으로 현재 시점, 그 이전 시점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순환신경망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보면은 XT가 있고, 그리고 XT-1이 있고, 그리고 XT-2가 있잖아요. 그럼 현재 시점이 XT고 바로 직전이 XT-1, 그 다음에 그 직전이 XT-2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점과 이전 시점과 그 이전 시점에 대한 입력값 X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입력할 때마다 그 각각의 입력값의 시점에 따라서 가중치 U가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는 히든 레이어로 HT, HT-1, HT-2 히든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이전 시점, 이 시점에 따라서 이 정보들이 다르게 존재를 하겠죠. 그 간에도 이제 W라는 그 가중치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층에서도 YT, YT-1, YT-2 이런 식으로 각 시점에 대한 출력 이 값들이 다르게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지고요. 그럼 이걸 우리가 식으로 좀 옮겨보면 어떻게 구성할 수 있냐면, 자, 보시면 ST는요, 여러분 이 히든에 해당하는 S 이 값들이잖아요. 이 값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UXT, 지금 현재 ST 값, 여기에 있는 값을 계산한다고 치면은 UXT죠. XT의 입력으로 들어온 거에 가중치 U를 곱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WHT-1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는 이전에 HT-1에서 W 가중치 값을 적용한 걸 가져왔잖아요. 지금 화살표로 가져온 게 2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XT의 시점에 가중치 U를 곱한 값과 이전 HT-1에서 가중치 W를 곱한 값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계산할 때마다 바이어스를 이렇게 곱해줘야겠죠. 네, 바이어스를 이렇게 더해주는 형태로 계산을 하면 ST가 나옵니다. 자, HT는요,
HT 계산을 할 때가 이제 좀 어렵죠. HT는요. 왜냐면 HT는 HT-1의 어떤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HT-1은 HT-2의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FST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서 값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의 입출력 구조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은 현재 입력에 해당하는 XT가 들어오고 이 B가 편차항 노드죠. B 바이어스에 대한 값을 이제 계산에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전 상태인 HT-1 그리고 출력 그다음 현재 상태. 그래서 현재 상태를 계산한다는 말 자체는 입력을 받고 이전 상태를 가져와서 얘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계산한 값을 현재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상태는 현재 출력에 대한 값으로도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출력인 YT는 ZT에 대해서 G로, 근데 ZT는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 보면은 HT 플러스 B, 이건 B는 이제 바이어스죠. 바이어스고 HT는 현재 상태의 HT죠. 근데 HT에서 V가 왜 들어오죠? V는 바로 출력을 하기 위한 출력 가중치죠. 그래서 가중치 값을 곱해주는 게 ZT가 됩니다. 그럼 ZT에서 이제 G로 YT의 값을 계산하는 결과로 이렇게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바이어스 B 값이 바이어스로 적용되는 이 편차항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다양한 액티베이션 펑션, 그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을 지정할 수 있는 F 부분이 있다라는 것. 이거는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하이퍼볼릭 탄젠트나 시그모이드, 렐루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 다양한 어떤 응용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입력이 몇 개냐, 출력이 몇 개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차이 있게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자, 입력과 출력에 대한 어떤 대응 형태인데요. 자, 우리가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잖아요. 입력, 그러니까 입력 레이어, 히든 레이어, 그다음 출력 레이어, 이렇게 구성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조금씩 변형시켜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에 맞춰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A에 대한 그림은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그 RNN의 구성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 B는 뭘까요? B는 조금 생소하게, 자, 어떻게 됐죠? 입력은 3개인데 히든이 조금 더 많고 입력과 바로 출력이 매칭되는 게 아니라 입력 뒤에 그 뒤에서 히든을 거친 다음에야 출력이 결과가 나오지는 이런 모습을 구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 시점에 입력이 다 끝나야지만 출력값이 주어지는 어떤 이런 상황,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머신 트랜슬레이션, 우리 기계 번역인데요. 우리 영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기계 번역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이 RNN이 쓰는 방식, RNN의 어떤 구성은요,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전 시점에 입력이 끝나지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책이다 라는 입력이 끝나야지만 This is a book이라는 이런 출력을, 번역된 결과를 내보내는 모습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매칭되는 형태의 구성이 아니라 입력이 끝난 다음에 출력을 내보내는 그런 RNN 구성을 가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입니다. 이거는 일련의 데이터가 입력으로 주어지는데 입력이 다 끝나서 입력을 주어진 다음에 다 입력이 끝난 그 마지막 시점, 마지막에 결과값이 주어지는 거예요. 입력은 이제 중간중간 계속 되는데 마지막에 결과값이 주어진다. 자,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예를 들어 이제 그 문장에 대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감성 분석 같은 경우가 이런 구성을 가집니다. 마지막에 결과값 하나만 주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책은 내용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런 시퀀스가 있어요. 이런 시퀀스가 지금 감성 분석을 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게 포지티브한지 네거티브한지에 대해서 그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게 바로 감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값이 하나에 마지막에 하나만 이렇게 존재하는 형태로 이 모델이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D 모델. D는요. 하나의 입력이 주어졌는데 여러 출력이 나오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자, 이거는 대표적인 거는 이제 캡셔닝인데요. 그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영상을 주어지면요. 그 영상에 대해서 여러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주석을 달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영상이나 어떤 이미지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문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력으로는 하나만 받아오지만 출력되는 거는 문장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이 입력과 출력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지에 매칭돼서 대응해서 이 연결을 하고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순환신경망의 이제 학습 데이터의 형태인데요. 자, 보면은 일반적으로 순환신경망은 시퀀스 데이터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 시퀀스 데이터 형태를 쓸 때 이 시퀀스 데이터의 이제 셋이 집합이 이제 우리가 입력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문자열 헬로를 학습하는 데이터 형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좀 눈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헬로입니다. 헬로는 H라는 입력이 들어오면 네, 그 다음에는 E라는 입력이 들어오면 L이 출력이 되고 L이 들어오면 L이 들어오면 O. 자, 이렇게 해서 헬, 엘, 로, 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헬로가 데이터 학습에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이 뭐가 구성이 되는지를 이렇게 RNN 모델에 헬로를 학습할 때 이제 학습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RNN에서 중요한 어떤 개념이 바로 우리가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은 잘 배워봤는데요. 이 오차 역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에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RNN은 이 순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까요? 바로 백프로퍼게이션 through time입니다. through time. 그래서 BPTT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요. 기존의 RNN 학습 이제 이 기본적으로는 이 오차 역전파 사용을 하는데 이 과거 시간으로 오차를 전달해서 가중치를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중치 조정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 오차를 전달시키고 백프로퍼게이션으로 오차를 전달시키고 가중치 조정을 계속 하는데 이 through time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시간으로 오차를 전달해서 가중치를 계속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 시점으로 오차를 전달할 때 각 가중치는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BPTT를 사용을 합니다. 학습할 때는 각 시점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그 평균값을 해당 변수의 그레디언트로 사용하는 형태로 사용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이 그림만 이해하면은 이 BPTT 알고리즘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순환 신경망에 대한 모습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전 시점으로 이 백프로퍼게이션을 할 때, 자, 그러면은 백프로퍼게이션에 영향을 주는 게 어떻게 돼 있죠? 지금 현재 시점이 과거 시점으로, 과거 시점에 해당하는 또 이 오차가 또 그 다음 과거로, 그 다음에 여기에 과거가 또 그 다음 과거로, 이렇게 시간을 기준으로 계속 오차가 이 역전파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그레디언트 값이, 그래서 그레디언트 계산이 이런 식으로 역으로, 시간의 역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자, BPTT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 목표 출력 시퀀스, 이 목표 출력은 Y''으로 계산이 되고요. Y''은 당연히 Y0부터 뭐 N까지 전체 시퀀스 형태로 가져가는 모습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YT는요, RNN의 출력 서열이에요. RNN 결과, RNN의 이제 출력이 되는 그런 시퀀스. 그래서 YT1부터 K까지 표시를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오차 함수입니다.
자, 오차 함수는 여기 보면은 분류를 해당한 것과 이제 회귀, 클래시피케이션과 레그레션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오차 함수다 보니까 이제 2로 표시를 하고 이 t 현재 t 시점에 오차의 계산은 yt에서 yt 프라임, 그러니까 yt와 yt 프라임 간의 차이에 따라서 오차를 계산하는 거겠죠. 자, 지금 현재 yt의 값이 몇인지, 그리고 목표라는 그 출력에 대한 결과값이랑 차를 계산해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분류일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분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yti 프라임 로그를 취한 다음에 yti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계산하는 형태로 하고요. 회귀는 1부터 k까지 똑같이 하고 이거는 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이렇게 오차 제곱 평균으로 계산하는 거죠. 오차의 제곱 평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목적 함수 2는 y랑 이제 y 프라임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전체 각각의 t 시점에 해당하는 yt와 yt 프라임에 대한 오차를 다 합한 걸 목적 함수로 구성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목적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이제 w 가중치에 대해서 et, yt랑 yt 프라임 이 두 개의 t 시점에 대해서 나오는 그 오차에 대한 거를 그레디언트를 취하죠. 근데 그거를 전체 개수인 i만큼 다 반복을 해서 수행하는 형태로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차 역전파 우리 알고리즘 돌리려면 당연히 이 목적 함수에 대해서 이 그레디언트에 대한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계산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PTT 알고리즘이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t가 3일 때 w에 대한 그레디언트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은 이게 이제 우리 델이라고 표기를 할게요. 델 혹은 이제 델이나 d, 뭐 파셜 d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뭐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델 w분의 델 3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t가 지금 3이잖아요. 그래서 t가 3인 상황에서의 이 시점에서의 그레디언트 값은 결국엔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보면은 델 y3 그다음 델 e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이 w라는 이 값을 계산할 때 이 h3 그다음에 y의 값 y3 h3랑 y3랑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줘야 되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계산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이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보니 이 3를 계산하려고 보니 어떻게 돼요? 그레디언트를 할 때 이 h3가 문제죠. h3가 이전에도 h2의 영향을 받고 h2는 h1의 영향을 받고 h1은 h1의 영향을 받잖아요. 0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연속된 형태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는 이런 연쇄적인 과정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쇄적인 과정, 이게 바로 우리 체인룰 연쇄 규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쇄 규칙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H3를 그냥 단순히 이 H3의 값을 그냥 적용하면 안 되겠죠. 이 H3는 H2, H1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각각을 계산하는 형태로 풀어서 이렇게 연쇄 규칙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H3, H2, H1, H0까지 다 이런 체인 룰로 전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W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 V와 U도 있는데 가중치 V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V에 대해서도 각각 V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 그 다음에 U에 대해서도 U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 이렇게 계산을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레디언트 계산을 할 때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3개에 대해서 T3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HJ를
hj-1로 이렇게 나눠서 이런 그레디언트를 표시를 해주고요. 이런 그 그레디언트 계산으로 이 부분이 3개면 3개, 그리고 뭐 100개면 100개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 부분이 몇 개, t가 3이 아니라 t가 100이면 100으로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형태로 나타낼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HJ를 이 부분에서 이제 계산할 때 HJ는 사실은 FSJ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FSJ는 우리가 아까 초기에 봤던 그 식에 따라서는 F 액티베이션 펑션에서 가중치 UXJ 플러스 가중치 WHJ-1 플러스 바이어스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 각각의 X와 히든 레이어와 바이어스 이 계산에 따라서 HJ가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J 시점의 입력과 J-1 이전 시점의 히든 레이어 값과 바이어스를 이렇게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HJ-1에 이거 이제 우리 그레디언트 계산을 할 때 지금 이 그레디언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가중치 W를 포함한 형태로 가중치 행렬 W에서 이 트랜스포즈 해주고 다이아고널 이제 매트릭스로 나와야 되죠. 이 F 프라임 SJ가요. 지금 SJ, FSJ 이 결과를 이 대각행렬로 한 다음에 가중치 행렬과 트랜스포즈에서 계산을 해주면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HJ에서 HJ-1로 이렇게 그레디언트 계산을 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여기다가 각각 계산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 전체에 우리가 3개만 이렇게 반복을 한다고 쳐도요. 3개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중치 W의 트랜스포즈하고 다이아그 F 프라임 S3 그 다음에 S2, S1 그 이전 시점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곱하는 계산. 근데 여기에 대해서 t가 3이 아니라 100이면 어떻게 될까요? t가 3개면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구나 알 수 있겠는데 3개가 넘어가서 100만 되더라도요. 이 WT가 100번의 거듭 제곱하는 거예요. WT가 이제 100번의 거듭 제곱을 포함하고 있다고 치면 어마어마한 이런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이 계속적으로 뭐랄까요? 이 시점이 t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계산하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계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자 보면은 100으로 계산을 했을 때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j가 1부터 100이면 이런 식의 표기를 하고 wt가 100의 거듭 제곱을 가지는 형태로 표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fx가 이제 x라고 가정을 하면은 다이아고널 그 f 프라임 s 이제 이거를 i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i 행렬로 이렇게 표기를 i 행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이 행렬 w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고유값 분에 대해서 고유값 분에는 우지 그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행렬 w에 대해서 이제 고유값 분해를 할 때 이 w를 이제 q 람다 q-1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람다는 이 고유 아이겐 밸류라고 하는데 아이겐 밸류를 이제 대각 원소로 갖는 대각 행렬이고 이제 q는 고유 벡터를 열 벡터로 갖는 행렬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wt의 이제 거듭 제곱 100에 해당하는 거듭 제곱 한다고 치면요. 여기서 q-1의 트랜스포즈하고 람다 100의 제곱 갖고 qt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00개만 하지 말고 3개만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 값이 변하는지 한번 찾아보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에 필요한 이 람다에 대해서 예제로 마이너스 0.6, 0, 0, 1.8이라는 값을 가지는 이런 행렬이라고 칠게요. 자, 이런 식의 값을 가지는 행렬에서 람다 3예요. 람다 3 세제곱을 한다고 치면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0.6의 세제곱
그다음에 1.8의 세제곱 0은 0이니까요. 자,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마이너스 0.6은 0.216이 됐고요. 그다음에 1.8은요 3.375가 됐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차이만 보더라도 3으로만 해도요. 마이너스 0.6이 마이너스 0.2로 더 작아졌고 1.8은 더 커지죠. 근데 람다 10이라고 하면요. 거듭제곱 10의 거듭제곱.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0.6이 0.006이 되고요. 그리고 3.375는요. 35만 7,046이 됩니다. 자, 값이 굉장히 커지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거듭 제곱에 의해서 그 t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값이 실제 고유한 값이 아이겐 밸류가 1보다 작으면 기울기가 계속 소멸이 되겠고 아이겐 밸류가 절대값 아이겐 밸류가 1보다 크면요. 기울기가 폭발하게 되겠죠. 자, 기울기가 소멸하거나 폭발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겐 밸류의 값이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하면요. 기울기가 폭발하거나 소멸하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하죠? 이게 그러면은 순환 신경망에도 이런 기울기 소멸과 폭발의 문제가 그대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울기 소멸 문제, 바로 vanishing gradient problem인데요. 이거는 오차 정보를 역전파 시키는 과정에서 그레디언트가 급격히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0 벡터에 가까워져서 결국엔 학습이 잘 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일부 가중치 성분에서만 발생 가능하고 근데 이게 문제 발생 파악이 이제 굉장히 곤란하죠. 어디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기울기 폭발 문제는 exploding gradient problem인데요. 학습 과정에 그레디언트가 급격하게 커지는 거예요. 아까 봤죠. 값이 계속 커지는. 그래서 일부 성분에서 기울기 폭발 현상은 다른 성분에 바로 파급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나마 문제 발생 확인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용이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울기 소멸 문제가 굉장히 또 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환신경망에 이 기울기가 소멸되거나 폭발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자, 람다 1이 있는데 람다 1은요 이 가중치 행렬 W의 최대 고유값이라고 볼게요. 우리 가중치 행렬, 그 가중치 값을 가지는 그 W 행렬이 있었잖아요. 이 행렬 W에서 최대 고유값, 최대의 아이겐 밸류를 가지는 값을 람다 1이라고 하면요. 람다 1이 지금 현재 이 감마분의 1일 때, 자, 이럴 때는요. 기울기 소멸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즉 이 지금 가중치 행렬의 고유값이 작을 때 기울기 소멸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해서요. 예를 들어서 활성화 함수가 하이퍼볼릭 탄젠트일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일 때는 어떻게 되죠? 이 감마값이 1이 되죠. 그러니까 1분의 1이니까 1이죠. 1보다 이 람다가 작을 때, 그리고 활성화 함수가 시그모이드일 때, 시그모이드일 경우에는 이 지금 현재 감마가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4분의 1일 때는 이 4분의 1의 1이죠. 그래서 그 값보다 이게 더 작을 때, 람다가 작을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즉 액티베이션 펑션이 뭔지에 따라서 이 감마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 언제 이게 기울기 소멸 문제가 발생할지는 정해지는 게 조금 액티베이션 펑션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울기 소멸 문제는 반드시 이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발생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람다가 이제 감마분의 1 이상일 경우에는 기울기 폭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 소멸과 기울기 폭발 문제, 이 조건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울기 폭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이 기울기 폭발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탄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루트민 스퀘어 프로퍼티 방법을 사용해서요. 그 최근 그레디언트들의 그 크기의 평균을 해당하는 값으로 나누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그레디언트가 갑자기 큰 변화를 나타낼 때,
갑작스러운 큰 변화를 좀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기울기 소멸 문제뿐만 아니라 기울기 폭발 문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완화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backpropagation through time BPTT의 truncated 형태로, 즉 단기 BPTT라고 하는데요. truncated BPTT를 사용해서요, 전체가 아니라 이 오차 정보를 최근 몇 단계까지만 backpropagation 하는 겁니다. 최근 몇 단계까지만, 전체가 아니라 이 부분만. 그래서 전체를 다 정의하지 않고 부분만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 완화할 수 있겠죠, 이 기울기 문제를. 그러니까 가중치 행렬 W를 거듭 제곱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T가 100이라고 치면 100을 다 우리가 backpropagation 했는데, 그게 아니라 최근 몇 단계,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더라도 몇 단계까지만 이 역전파를 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최대값을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임계값을 설정을 해서요, 그레디언트가 일정한 임계값 이상이 되면 그 임계값으로 고정을 시켜버리는 형태로 이게 좀 사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세이라, 지금 이제 그레디언트 그 del 오퍼레이션이죠. del 오퍼레이션으로 f의 값이 그 임계값으로 지정한 세이라 이상이다, 임계값 이상이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임계값으로 고정하기 위해서 실제 그 del 오퍼레이션 그레디언트 f에 대해서 값을 이런 식으로 임계값을 이렇게 곱해서 임계값에 이게 어떤 값이 오든 특정 임계값 이상이 되면은 그 임계값이 그냥 이 그레디언트 f 값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그 렐루를 사용하는 그런 순환신경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또 버전들이 있는데요. 자, 보면은 이 기울기 소멸 문제를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이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IRNN 이거는 그 이제 렐루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하는 건 맞고, 이 은닉층에서 은닉층으로의 이 가중치를 나타내는 행렬 W가 있었잖아요. 이 행렬 W를 그 항등 행렬 I로, 이 항등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I로 초기화한 후에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의 행렬로 초기화를 한 후에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간단한 변형에도 어느 정도 기존의 RM 모델보다 높은 성능 개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PRNN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은닉층에서 은닉층의 가중치를 고유값의 하나는 1이고 나머지는 1보다 작은 값을 갖는 이런 양의 준정부호 행렬, 그러니까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매트릭스로 이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런 기울기 문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URNN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은닉층의 가중치 W가 모든 고유값의 크기가 1인 유니터리 매트리스가 되도록 하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좀 기울기 문제를 완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버전들이 있어서 조금 이 순환 신경망에도 어떤 생기는 이런 문제들을 좀 완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요. 네, 그 이후에는 이 LSTM이라는 모델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LSTM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RNN의 모델을 굉장히 좀 더 유스풀하게 바꿔서 LSTM을 주로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다른 RNN의 이런 뭐 액티베이션 펑션을 바꾼 정도는 잘 안 쓰고 이 LSTM이 굉장히 이제 또 주를 이루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LSTM으로 이 RNN을 이 LSTM 형태로 쓰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Long Short Term Time Memory LSTM입니다. Long Short Term, term 혹은 time인데요. Long Short Time Memory. 그래서 장단기 기억. 우리 장단기 기억 있잖아요, 사람도. 그래서 장기로 이제 기억할 부분과 단기로 기억할 부분,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이제 뭐 오랫동안 기억하게 남게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짧게 좀 단기로만 기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 공부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 풀 때만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을 풀고 나서는 다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로만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우리가 반복해서 이렇게 학습을 해야지만 기억이 좀 오래 유지가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이 메모리가 기억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을 조금 모델에 적용을 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이 역전파되는 그레디언트가 이 쉽게 소멸되는 문제인 RNN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각 응립 노드가 상태 저장소, 바로 메모리셀, 메모리셀 그 상태 저장소와 저장 출력 망각을 조절하는 게이트를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자, 여기 가운데에 존재하는 게 상태 저장소입니다. 메모리셀. 메모리셀이기 때문에 C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C, 셀이라는 표현으로. 자, 그리고 여기에 입력으로 주어지는 입력 게이트, 그 다음에 여기 망각 게이트, 그 다음에 여기 출력 게이트입니다. 입력 게이트는 인풋 게이트라서 I로 표시를 하고요. 망각 게이트는 이제 forget, 있는 망각 forget을 해서 F로 표기를 하고, 출력은 아웃풋에서 이제 O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각각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자, 보면은 이 모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초기 이 입력 게이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입력 게이트에 들어오는 값이 xt, 이게 이제 입력 정보죠. 그리고 1, 그리고 ht-1, 이거는 이전 ht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전 어떤 히든 레이어의 결과를 반영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전 시점에서 들어온 at라는 값이랑 계산을 해서 그 계산 값을 상태 저장소에 넣어주고, 근데 이 상태 저장소에서 이 망각 게이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이 메모리를 망각을 할 거냐 아니면 기억을 할 거냐, 망각할지 안 할지를 이제 여부를 판단하겠죠, 이 망각 게이트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최종 그 출력 게이트,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HT로, 현재 상태인 HT로 전달을 시켜주는 형태로 동작을 하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런 일반적인 그 RNN 모델, 순환 신경망에 대해서,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만약에 시점 t가 이제 1인 상황에서 t가 1인 상황에서 입력에 대한 시점별 민감도를 이렇게 노드의 진화기로 표시를 한 겁니다. 자, 보면은 입력되는 시점에서 점차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진행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죠? 과거의 기억이 점차 사라지는 모습처럼 흐려지는 걸, 흰색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즉,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입력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망각되는 겁니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기억에 남지 않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LSTM이라는 이런 게이트가 있는 형태로 모델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게이트, LSTM 이제 게이트 장착을 통해서 이 민감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 시점까지 이 영향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요소를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입력이 들어왔을 때 여기 보면은 입력으로 받을지 말지, 여기는 이제 차단됐죠. 차단돼서 전파가 안 되고 여기 일로 전달되고 양쪽 차단. 그러면 히든 레이어에서는 쭉 반영 안 받고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오픈을 해줘서 여기에 전달 출력이 됐죠. 그 다음 닫고 다시 출력해서 여기다 전달하고. 즉, 그냥 이렇게 오래되면 될수록 다 과거의 기억이 점차 사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 게이트를 통해서 어느 시점까지, 먼 시점에까지 영향을 전달시킬 수 있는 이런 전파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LSTM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게이트의 동작을 학습을 통해서 이제 결정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STM 순환 신경망의 이제 동작을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아까 이제 그 각각의
이 게이트의 역할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거를 이제 식으로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IT입니다. 이 입력 게이트에 존재하는 이 IT는요. 지금 UI는 U는 뭐예요? U는 이 입력에 대한 이 U 가중치, 입력 가중치죠. 입력 가중치. 그 입력 가중치의 XT를 곱해줍니다. 여기 곱해줬죠. 자, 그 다음에 WI는 히든 레이어에서 나오는 HT-1에 대한 값을, 이전 값이죠. 이제 이전 값을 어떻게 해요? 그 히든 레이어의 곱수로, 가중치로 WI를 곱해줍니다. 그 다음 당연히 이제 바이어스, BI로 바이어스, 입력의 바이어스 부분을 이제 더해주고요. 그러면 최종적인 입력 게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IT는요, 여기 보면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을 계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입력 게이트가 이제 완료가 됐죠. IT가 계산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A입니다. A. 자, A는요, AT 시점, 지금 현재 시점인 T의 A의 값을 계산하려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입력에 대한 가중치 U, 그 다음에 여기 바이어스, 그리고 HT-1 이전 시점에 대해서 가중치인 WC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러면 UC XT 플러스 WC HT-1에 바이어스인 BC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계산해 줍니다. 그럼 여기 AT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IT에 대한 입력 게이트 그 값이랑, 그리고 이 AT 이전에서 넘어온 AT에 대한 값을 이렇게 합해서 곱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계산한 다음에 상태 저장소인 셀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상태 저장자인 셀, 이 CT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네, 이 CT는 그냥 계산이 아니라 CT에서도 이 망각 게이트라는 부분을 입력으로 또 받아야겠죠. 자, 망각 게이트는 FT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이 FT는요, 보면은 UF 이 망각 게이트에 해당하는 이제 입력 XT에 대해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중치 U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WF 이거는 이제 히든 레이어에 대한 HT-1에 대해서 W로 곱해주고 또 바이어스를 곱해줍니다. 그럼 망각 게이트인 FT, 그러면은 상태 저장소인 CT는요, IT, AT, FT 이 세 가지를 다 계산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CT가 계산되는 값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IT에다가 AT를 어떻게 하죠? 이거는 곱을 하는 건데, 자, 이게 그냥 곱이 아니라 이제 그 벡터 곱이죠. 그 원소에 해당하는 곱수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IT랑 AT에 대해서 원소 곱하고, 그 다음에 FT랑 CT-1에 대해서 또 원소 곱을 합니다. 여기서 CT-1은요, T 시점이 아니라 그 T 이전 시점, 그러니까 이전에 받았던 그 셀 메모리에 망각 게이트를 원소 곱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망각을 할지 안 할지 이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곱수를 통해서 망각 게이트로 망각이 되는 걸로 가면은 이전 거는 좀 영향이 없어지는 형태로 받아들이고, 아니면은 영향이 있어야 된다 하면은, 망각이 안 돼야 된다 하면은 이거를 좀 이제 FT 값이 망각을 안 한 형태의 곱수로, 원소 곱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두 개를 더해서 CT 값을 최종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출력인 OT, 출력 게이트 OT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XT에 대해서 U, 그리고 HT-1에서 웨이트인 W 반영을 해주고,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이 출력을 할 때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그냥 입력과 그 입력 가중치와 은익증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일반적인 거에 추가적으로 V가 들어옵니다. 자, V는 뭐냐면 상태 저장소, 바로 그 메모리 셀에 대해서 나온 그 CT-1 값, 이거를 이제 반영을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이 가중치 V에 CT-1을 곱한 거를 여기다 더해주면요, 그래서 UXT, W, HT-1, 그 다음 V, CT-1, 그 다음에 바이어스,
이거에 대해서 시그모이드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친 게 OT라는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OT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OT랑 CT의 지금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반영을 해줘서 이거에 대한 무슨 값이죠? 이제 원소 곱시죠. 원소 곱을 한 최종 결과가 HT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T의 값을 가지고, 근데 이 HT에 대한 값은 그 다음 또 HT 플러스 1을 계산할 때는 얘가 이제 HT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다 각각 입력과 출력과 망각과 그 AT를 계산하는 이전 HT1에 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로 이 LSTM이 구성이 되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게이트가 3개나 되고 많고 복잡하고 당연히 이거에 대한 계산량이 RNN, 기본적인 RNN보다는 훨씬 많겠죠. 자,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하면은 지금 서열 데이터, 가중치, 그 다음 편차항 각각을 다 반영하고 이제 초기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t만큼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계산하는 그 식을요, t만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표기했던 전체 게이트 계산하는 그 부분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실행 시간과 학습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자, LSTM 순환신경망도 학습할 때는 당연히 BPTT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Backpropagation Through Time 알고리즘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게이트랑 상태 저장소에 대해서 이 오차함수 2 있잖아요. 2를 이제 그레디언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오차함수 2를 그레디언트 할 때 보면은 여기에 뭐가 반영이 돼야 되죠?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다 뭐가 반영이 됐죠? 이 C가 반영이 됐죠. C. C가 이제 이 메모리 셀이잖아요. 셀에 대한 어떤 반영이 계속 들어갑니다. 즉 게이트랑 상태 저장소 C 이 부분이 계속 반영이 되는 형태로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t-1 시점으로 이제 백프로퍼게이션 하는 그레디언트 계산이라고 치면은 여기 C 값 계산해서 여기 보면은 CT-1 그리고 여기 전체 AT의 CT-1 이 부분 이렇게 풀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근데 여기에서 P 단계 과거로 전달되는 그레디언트다. 이거는 그냥 T-1이니까 T-1로만 계산하면 되는데 P 단계로 갈 경우에는 T에서 P만큼 T-P로 이렇게 계산을 취해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망각 게이트 계산이 P개만큼 곱해지는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망각 게이트 값이 계속 P 단계만큼 이렇게 계속 곱해지잖아요. 즉 각 단계마다 망각 게이트 값이 이제 곱해지는 형태의 모습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RNN 순환 신경망에 대비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기울기 그 소멸 문제를 완화하는 어떤 형태가 구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이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게 이제 이 전체 어떤 값이라고 치면요, 값을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을 해보면 127개의 t를 가진다고 쳐볼게요. 자, 어떻게 되죠? 자, 다시. 네, 다시. 너무 빠르죠. 이 RNN이 너무 빨리 이 소멸돼서 문제인데, 네, 바로 소멸돼 버리죠, 그냥. 그래도 LSTM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RNN은 그냥 불과 몇 번 만에 바로 소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만큼 이제 그 소멸이 완화되는지, 소멸되는 문제를 완화시키는지를 보면 LSTM은 굉장히 RNN 대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완화된 형태의 모습을 가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STM 이후에 이 GRU라는 이 순환신경망이 또 탄생을 했습니다. 이 GRU라는 방식도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사실은 LSTM과 이 GRU의 어떤 역할은 굉장히 유사한, 성능도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어떠한 차이가 있냐?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당연히 GRU도 그 LSTM처럼 기울기 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타난 건데 이 모습을 보니까
이 게이트 구성은 똑같고 그런데 게이트가 하나 없어요. 네, 게이트가 하나 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덜 있어요. LSTM에 비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상태 저장소에 메모리 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셋 게이트가 여기는 있어요. 리셋 게이트 그리고 갱신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입력과 출력과 뭐 망각 게이트 그리고 상태 저장소 이렇게 있었잖아요. LSTM은요.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는 게이트를 하나 없앤 대신에 이 리셋 게이트와 갱신 게이트 그리고 상태 저장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을 보면요. 이 지금 리셋 게이트에서 들어오는 값 리셋이니까 R로 RT의 시점은 UXD 뭐 W 똑같이 바이어스 이렇게 해서 각 값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제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을 같이 거쳐서 RT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HT 틸트가 있습니다. HT 틸트는요. 이 HT 틸트는 하이퍼블릭 탄젠트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갖고 여기에는 그 지금 현재 리셋 게이트로 들어온 RT 값이랑 그전 그 은닉층에 해당하는 값인 HT-1을 어떻게 해요? 네, 원소 곱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중치인 WH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XT 입력값이랑 입력값에 대한 가중치 U를 곱해준 거를 더해줍니다. 그거에 대한 값이 바로 H 틸트예요. HT 틸트. 자, 이 값을 이렇게 반영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 저장소에 저장하기 전에 이 갱신 게이트에 대한 값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갱신 게이트는 여기 보면 ZT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ZT는요 여기 보시면 UXT에 당연히 이제 입력값에 가중치 곱해주고 HT-에 W 곱해주고 그다음 바이어스 한 결과 ZT를요 여기에서 반영시켜줍니다. 근데 여기서 1-ZT 값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여기에 이제 상태 저장소로 도착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에도 가고 여기도 가는데 그리고 HT는요 결과값으로 어떻게 계산하냐면 ZT 여기 보면은 갱신 게이트에서 계산된 ZT 값이랑 HT-1을 원소곱을 해줍니다. HT-1은 이제 이전 히든 레이어에 해당하는 값이죠. 거기에다가 1-ZT 여기 보면 1-ZT죠. 1-ZT랑 HT 틸트 우리 아까 계산했던 HT 틸트 값을 원소곱을 해줍니다. 그 두 개를 더한 값이 HT가 되겠죠. 자, 이렇게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게이트를 하나 없앤 이런 어떤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GRU 이런 순환신경망, 제기신경망 학습도요. BPTT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요. 근데 당연히 LSTM 제기 순환신경망의 파라미터 개수의 약 4분의 3의 파라미터만 포함을 시킵니다. 당연히 이제 게이트가 여러 개인 거에 대비해서 게이트 하나를 줄였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도 좀 작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런데 LSTM 이 방법보다 유사한 성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그냥 단순한 RNN 그리고 LSTM처럼 게이트가 이렇게 포함된 형태의 4개의 게이트. 근데 이제 GRU의 같은 경우는 이 게이트 수를 줄였죠. 줄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LSTM의 구성보다는 GRU의 구성이 좀 더 단순한 형태를 가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LSTM이나 이런 RNN 형태로 많이들 사용을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 순환신경망을요. 이제 그냥 단순한 순환신경망으로만 쓰는 건 아니고 이거를 점차 여러 확장된 형태의 모델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바이디렉셔널 RNN이에요. 바이디렉셔널은 RNN은 이제 단방향이잖아요. 단방향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는데 즉 단방향이기 때문에 이전 시점에 대해서만 고려해서 계속 이 HT가 계산이 되는데 이거는 양방향은요. 이 순방향층과 역방향층을 둘 다 고려하는 형태의 모습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시점 T의 출력이 이전 시점의 입력값과 은닉층의 값뿐만 아니라 이후 시점의 입력값 그리고 은닉층의 값들에도 영향을 받도록 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입력층은 역방향으로, 순방향은 또 출력층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순방향과 역방향에 대한 계산이 이제 존재를 한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출력층으로 사용하는 이 YT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보시면 여기 이제 화살표로 이 순방향을 나타낸 건데, 순방향에 대한 V 값을 이 V는 이제 순방향에 대한 히든 레이어에 대한 가중치, 그래서 HT를 곱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 화살표 역으로 하면 역방향입니다. 역방향 V의 역방향층에 대한 V 가중치 값, 그리고 여기에 HT는 역방향에 대한 H 바로 나타내죠. HD 바. HD 바는 이제 역방향에 대한 히든 레이어에 대한 값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이어스. 그러니까 출력값 자체가 순방향과 역방향의 어떤 값을 다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HT 바 이건 역방향, HT 화살표 이거는 순방향. 그래서 역방향과 순방향을 이렇게 함께 고려한 이런 구조, 이런 구조가 바로 바이디렉셔널 RNN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딥러닝 순환 신경망이 탄생을 했어요. 확장이 돼서 이거는 여러 개의 순환 신경망을 쌓아서 스택으로 쌓아서요. 이 아래층의 출력을 바로 위층의 입력으로 받아들여 만든 이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있고요, 출력이 있는데 여기에 히든 레이어를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쌓아서 순환 신경망을 여러 개 쌓아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계산하는 양도 많아지고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니까 당연히 위층으로 갈수록 뭐 우리가 좀 추상적인 특징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게 되고요. 뭐 이렇게 이런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딥러닝 형태의 이 순환 신경망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딥러닝 양방향 순환 신경망이 있습니다. 이건 딥으로 딥한 것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바이디렉셔널 양방향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 순환 신경망과 딥러닝 그 딥 순환 신경망을 결합한 형태의 모습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면은 지금 모습은 굉장히 복잡해지게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이게 그 두 모델을 그냥 단순히 결합한 형태의 모습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딥 바이디렉셔널 RNN 이런 모델은요, 이 양방향으로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딥하게 쌓여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방향에 오는 정보를 결합해서 뭐 문맥 또는 뭐 상황, 컨텍스트 이런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층을 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좀 추상적인, 계층적인 추상화된 이런 특징도 추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어떤 특징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의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잔차 연결 딥러닝 순환 신경망도 있는데요. 이거는 딥하다 보니까 이 딥 RNN에다가 그 레지듀얼 커넥션 기능을 추가를 한 겁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CNN 모델에 그 레지듀얼 이 잔차 개념을 도입한 레즈넷이라는 모델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스킵 커넥션 할 수 있는 이 신경망의 층을 건너뛸 수 있는 이 스킵 커넥션을 추가한 이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딥러닝 순환 신경망에서 이 잔차 연결로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스킵 커넥션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각 노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스킵 커넥션이 있는 존재, 스킵 커넥션이 있는 형태, 이게 바로 이 잔차 연결 딥러닝 순환 신경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순환 신경망이 이제 다양한 이런 분야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시퀀스 데이터를 다루는 자연어 처리, 이런 언어 모델, 문장을 생성하거나 문서를 생성하거나, 그리고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계 번역을 하는 이런 부분에도 당연히 이 순환 신경망이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문장뿐만 아니라 음성, 우리가 지금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음성도 이 순환 신경망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기로는 이제 영상의 주석 달기, 이미지 캡셔닝 같은 것도 이 순환 신경망을 적용되는 사례라 볼 수 있겠죠.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그림, Man in Black Shirts is playing guitar, 이런 말이 이 이미지에 대한 특징들은 당연히
그 이미지의 대표적인 CNN 계열의 어떤 모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대표적인 인셉션이잖아요. 이 인셉션 모델을 그대로 영상에서 피처를 전달을 LSTM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한 피처를 LSTM을 태워서 이 문장으로 만들어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문장으로 만들어줘 했을 때 그 문장이 이 캡션, 주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 순환신경망을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차 더 발달해서 그냥 이런 모델이 더욱 발달해서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로 발달해서요. 지금 이런 그 어떤 모델들이 이제 굉장히 발전해서 이제 뭐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그리고 하다못해 다양한 분야에 코드도 작성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에 사용이 되는 그런 현재 이 어떤 이런 다양한 성과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환신경망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